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성입니다. 오늘 우리 헌재부터 시작하기로, 약속한 게 몇 명 없죠, 참. 오늘 헌재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뭐, 다른 분 요청이 없으시니까 그냥 헌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헌재부터 시작하면은 좀 이득이 많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싹 정리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헌법 공부 처음 할 때 이제 앞에서부터 먼저 항상 풀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이렇게 소홀히 진도에 밀려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헌재부터 하는 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헌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습해 오신 분이 계시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주로 이제 예습보다는 복습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건 체크하셔서 집에 와서 복습하시면서 좀 보시고,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980페이지 정도 되죠. 78페이지. 그래서 하루에 한 100페이지 정도 나가는 게 우리 열흘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인데, 뭐 이렇게 큰 부담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올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작년에 헌법이 좀 쉬웠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조금 어려워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2년 주기설에 의해서 올해도 좀 쉬울 것이냐,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제 변호사 시험인데, 올해 변시가 지금 난항에 부딪혔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변시가 출제위원들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시행이 안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우리부터 이제 판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불리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딱히 뭐 불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좀 만약에 이제 또 이게 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이게 또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쉬울 것이다라는 거하고 좀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해서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 팽팽했는데, 하여간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시험은 어렵게 준비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쉽게 준비하면 항상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워진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나왔는데 뭐 기분 나빠서 더 틀리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어렵게 나와서 어렵게 하면은 또 더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05페이지 헌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신 법령은 최신 헌재 판례는 우리 아침 강의하신 분들은 이제 다 숙지하셨을 텐데,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서 뭐 하루 무료 판례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말미쯤에 자료는 제가 한번 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공부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진도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할 텐데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진도가 밀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진도 좀 잘 빼고, 자, 805페이지 바로 들어가죠. 일단 문제풀이는 아침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못했는데 좀 꼼꼼하게 보되 반복되는 문제는 좀 건너뛰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유죄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건너뛰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침 강의 하셨어도 지금 다시 보시는 분들은 역시 또 다른 과목 보다가 왔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복습이나 뭐 예습을 좀 덜 하더라도 수업 중에는 좀 집중하셔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죠. 자, 사법 적극주의하고 사법 소극주의, 이 얘기는 요새 이제 거의 안 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뭐 나왔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는 차이점이 뭐냐? 기본서 보면 별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는 사법권이 정책 형성 기능을 전제로 할 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 형성 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이제 사법 적극주의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극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정책 형성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극이냐 적극이냐. 그죠? 우리가 뭐 적극적이라고 해서 적극주의, 소극적이라서 소극주의 이렇게 판단하면 좀 그것도 어떤 학설에 따르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기출문제 나온 대로 정책 형성 기능 또는 법 창조 기능 요걸로 기준으로 좀 봐두십시오. 예. 그래서 1, 2번은 이제 겹치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3번 보죠. 자, 3번도 질문하신 분이 꽤 계셨는데, 자, 사전적 위헌심사에서도 구체적 규범 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가 모두 가능하다.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이유는 뭐냐? 그 구체적 규범 통제의 의미가 사후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틀렸고, 추상적 규범 통제 때문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추상적 규범 통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법령이 제정이 됐죠. 법령이 제정되면 보통 제정이 공포와 시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또 텀이 있죠.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건의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 규범 통제, 사건 발생 이전에 잡는다 해서 추상적 규범 통제인데, 어떤 교수님들은 추상적 규범 통제를 공포 시행 전에도 추상적 규범 통제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예방적 규범 통제라고도 합니다. 예방적 규범 통제.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규범 통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는 뭐 거의 이제 의미가 없죠. 뭐 2차에서도 이런 건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두시기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통설적으로 보든 사건의 발생과 사건의 발생 전, 이렇게 해서 사건의 발생했으니까 사후, 사건의 발생 전이니까 사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행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 미국 뭐 영국 이런 건 이제 거의 나오지도 않지만, 또 일단 기출문제니까. 미국에서는 부수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부수적 규범 통제 방식 어디서 봤죠 우리?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헌재법에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의 유효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 법률이 문제가 됐을 때 다른 법률도 위헌 심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부수적 규범 통제죠. 우리 헌재법에 있는데, 이 지문도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그 다음에 5번 독일, 이건 좀 봐두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법을 개수했으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존재한다. 예, 맞습니다 이거. 그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예, 이런 거 할 때 좀 하기 싫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아니, 안 해도 된다면 안 되지. 그럼 6번. 헌재는 재판에 전제가 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사는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결과가 되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위헌 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자, 이 말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재판에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 이게 뭡니까? 재판의 전제성이죠.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거, 이게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냐 추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추상적 규범 통제는 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그 요건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하는 결과가 돼서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게 왜 틀리고 왜 맞는지 그거를 우리가 항상 지문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지만 그걸 좀 해석하셔야 돼요. 그 해석이 안 되면 그 지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바로 추상과 구체를 나누는 기준이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죠. 위헌 심판 제청은.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죠. 올해 판례입니다. 올해 문제. 규범 통제는 규범 통제의 계기에 따라 추상적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시기에 따라 사전적, 사후적으로 나누는 바, 헌재법상 우리나라는 구체적, 사후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할 뿐 추상적, 사전적 규범 통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맞고요. 그리고 이게 기출문제 이미 이제 드디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합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구체적, 사후적 규범 통제. 추상적, 사전적 안 되고요. 이게 왜 이게 또 약간 좀 분류가 되냐? 밑에 박스 보시면 그 다른 나라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법원형이고 프랑스나 이런 데는 헌법 법원형이죠. 그래서 심사 방식이 구체냐 추상적이냐 이렇게 좀 갈리면서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취하면서 개별적 효력 부인합니다. 그 사건마다 효력을 부인해 줄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 일반적 효력 부인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사실은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이론이랑 우리나라께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상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론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출문제 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7번 기출문제를 완전히 기준으로 삼으셔서 예전 거는 이제 예전 거 아까 나왔던 2번이나 3번은 이제 의미 없죠. 이제는 차라리 7번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음 8번.
입법자가 지정한 법률을 위헌무효로 만드는 위헌법률 심판과 의회 우위의 사상 또는 의회 주권주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회 주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의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게 계속 이론상의 문제인데 이론상의 문제를 요새 안 내는 추세인데 올해 나왔죠. 그죠? 이거는 사실 뭐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만든 거 맞죠? 그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입법부가 우위면 당연히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도 사법부 쪽에 속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제4의 기관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사법부 쪽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감히 심판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앞에 나오는 그 의회제 제도에서도 헌법 정부 형태가 의회제 형태에서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의회 우위, 의회 주권 사상. 그 말입니다. 박스는 방금 보셨으니까 뭐 박스는 큰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헌재, 이게 헌정사죠. 헌재 자체에 따른 헌정사인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제가 했을 땐 주로 헌재 판례 위주로 봤는데 이제는 이제 꼼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 헌정사도 조금씩 더 잘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참 그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 보실 때요. 지금 기출 문제만 가지고는 이게 90점 이상 고득점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뭐 이게 양이 많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최신 판례까지 해서 운이 좋으면 90점 넘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예상 판례다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차 교수님의 객관식 헌재 판례 같은 거 있죠? 개판도 되도록이면은 홀수나 짝수 문제 정도로 봐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두시면은 사실은 끝납니다. 이것도 사실 차고 넘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이거 홀수나 짝수 정도만 좀 봐두시고요. 뭐 욕심도 하시면 다 보셔도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풉니다. 이게 양이 되게 많은데 금방 풀어요. 그래서 겹치는 게 기출문제랑 겹치는 게 또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겹치는 것 중에는 합헌 판례 이걸 제가 왜 보시라고 하냐면 기출문제는 주로 뭐 위헌 판례 위주에다가 그다음에 기출로 나와 있던 합헌 판례인데 합헌 판례 나머지 우리가 수백 개가 나오는데 한 해에도 몇백 개씩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만 봐두시면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이라도 사실 양이 많습니다. 헌법만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것까지 보시면 좋고 나는 헌법에 큰 욕심 없다. 난 민법이나 형법이 특히 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헌법 이 정도만 보시고, 근데 헌법에서 나는 생사를 걸었다 이런 분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법령 이런 거 있죠. 뭐 보니까 김현석 교수님도 부속법령 하시던데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가만 있어봐. 이게 공개 강의라 이게 안 되는데 이게 하여간 이거는 진짜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안 봅니다. 이거는 예전 공부하신 분들은 꼭 보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성이 붙어서 옛날에 이거 했었거든요. 철저한데 이거는 근데 양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속법령 사실은 교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껐다 해야지. 네, 하세요. 하시고. 자, 농담인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한다면 딱 여기 정도까지. 부속법령은 양이 많아요. 부속법령 여기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다 이게 부속법령이에요. 헌법재판소법, 대법원, 법원조직법, 그 다음에 국적법, 다 나오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보셔야 돼요. 이것까지 가시면 조금 이제 헌법에 정말 약해서 나는 불안해서 미치겠다. 막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진짜로. 그런 것까지 보시고. 근데 이제 한 번 익숙해지려면 3번 이상 봐야 되는데 3번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헌법상 지위 가죠. 자, 9번은 뭐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지만 그래도 역시 10대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자, 국회의원이 언제 빠지는지 나중에 확인하세요. 그죠? 국회의원이 헌법위원회에 있다가 빠집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 되는 과정에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건국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는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탄핵은 탄핵 재판을 담당했다. 추상적 규범 통제가 있었던 적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헌재 20 때, 그죠? 60년 3차 때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할까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날아갔죠. 그래서 추상적 규범 통제가 실시된 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10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추상적 규범 통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 그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 그죠? 10 때 탄핵재판소 헌법위원회 5글자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가는 사람도 5명씩 들어가죠. 대법관,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헌재는 3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했다. 그렇죠? 그래서 헌재가 이때 헌재하고 그다음에 60 때 헌재하고 구분하셔야죠. 그래서 그 해설 보시면 20 때 헌재는 선거 재판이 들어갑니다.
선거재판. 그죠? 그래서 마지막 6호에 선거가 들어가죠. 지금 우리 60 때는 대법원 관할이죠. 그리고 20 때는 헌법소원이 없었어요. 지금 추가된 거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 나머지 위탄정권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 권한쟁의도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만 20 때 있었고 60 때 추가됐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12번. 60년 헌법에서는 요새는 1차, 2차로 안 나오고 연도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60년 헌법이 몇 차인지는 그래도 항상 기본을 챙겨두셔야 됩니다. 60년 3차죠. 그죠? 헌재는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했고 당시 헌재법은 이를 모든 사건에 우선해서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뒤에 건 잘 모르는데 원래 선거소송은 시간이 생명이니까 우선 심리 규정. 맞습니다. 있어. 13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니까 넘어가시고. 14번. 60년 헌법에서 헌재는 대통령, 대법원장, 참의원의장이 각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이거 안 좋은 문제라고 그랬죠. 참의원입니다. 참의원. 참의원 의장이 아니라 참의원. 이건 아마 다시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도 이상하게 자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15번도 아까 말씀드린 거 60년 때는 두 번째 줄 헌법소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넘어가시고. 헌정사 뭐 항상 한 문제는 나오니까. 근데 올해 원체 어렵게 헌정사가 나오는 바람에 내년에 헌정사 비중이 뚝 떨어지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 좀 살살 보셔도 자, 16번. 62년 헌법은 위헌법률 정당에서는 대법원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 아까는 탄핵 뭐였어요? 탄핵재판소였죠? 여기는 탄핵심판위원회입니다. 62년이니까 5차죠. 그죠? 7글자로 늘어났어요. 탄핵심판위원회. 그 탄핵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 법원이죠. 그죠? 자, 17번 보세요. 72년 헌법. 72년이니까 유신이죠? 헌법위원회는 대법원 판사 5인과 국회의원 5인. 언제 때 5인이냐? 여기 때부터 이제 333으로 바뀌죠. 그죠? 333. 지금 우리 들어가 있는 333. 대법원, 대통령, 국회 333. 18번. 72년 헌법은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탄핵 정당행사한 심판을 하도록 했다. 유신 때 위탄정. 그죠? 위탄정. 유신헌법을 조금 요새 봐주셔야겠어요. 왜냐면 대통령 유신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네, 똑같고요. 19번은 80년 헌법. 그죠? 80년 헌법은 72년하고 80년 헌법은 거의 동일한 경우 많죠. 그죠? 헌법위원회로 다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심지어 20번처럼 450 때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 심사 탄핵 결정 위헌정당 해산권을 가졌는데 50헌법 하에서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 제청 탄핵 소추 정당 해산 제소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단 한 건의 심판도 하지 못했다. 이것도 있고 또 대법원 불송부 결정권이 이때는 실질적이었죠. 그래서 대법원이 아예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전부 다 한 건도 안 했다. 법행 문제라. 그 다음에 21번. 현행 헌법은 헌재를 설치하고 위헌법률 위탄 정권 최초로 헌법소원 도입됐다. 그죠? 선거소송 빠졌죠? 선거소송 근데 여기 안 넣어뒀으니까 5고요. 선거소송 빠졌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809페이지 그 밑에 그 박스로 된 거 한번 쭉 보시고요. 그거 좀 귀찮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정도 하나씩 또 봐두세요.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좀 나름대로 지문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거기까지 보여. 복습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세요. 그걸 봐야지 하고 복습 안 하면 그거 복습 안 하는 거 그죠?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그리고 보통 4시간 우리가 3시간 반 강의하면 복습은 한 2시간이면 끝나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 다음 날 만약 복습을 하게 되면 하루 걸립니다. 하루. 그거 알아두세요. 복습은 꼭 그날 끝내셔야 돼요. 자, 22번 가죠. 여기까지 이제 문풀기였고요. 이제 슬슬 이제 뭔가 들어갑니다. 자, 22번. 헌재와 법원의 권한 및 상호간의 독립을 규정하는 헌법의 취지라든가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후속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될 경우가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다. 원칙은 취소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직접 취소할 수 없다. 원칙상 이런 얘기 없으면 예외까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야죠. 객관식에서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줄 해설.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했죠. 대법원이 감히. 그죠? 헌재가 위헌결 때렸는데 대법원이 그거를 가지고 적용시켜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판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는 취소되지 않지만 이 경우엔 취소하겠다. 이게 바로